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깊은 밤, 끝없는 다크 속에서 인간의 집착이 불러온 참혹한 파멸을 기록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폭력, 그 민낯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2016년 7월 7일, 일본 도쿄 아키시마시. 무더운 여름 공기 속에서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낮에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웃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강민이었습니다. 이웃의 눈에는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여자를 지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어두운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소유하려 했던 상대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안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강민의 아내 이지연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서로를 돕던 두 사람은 자매 같은 사이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은 곧 금기를 넘어선 관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2014년 무렵, 강민은 서연과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객실, 외진 카페, 한적한 주차장. 두 사람은 비밀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친구를 배신한다는 죄책감에 흔들렸고 강민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2년이 흐르자 서연은 불안과 회의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강민의 폭력적 기질. 결국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결심했습니다. 강민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끝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강민의 눈빛은 번쩍이며 불길처럼 일렁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날 버려? 감히. 그날 이후 서연의 일상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는 만나기만 하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좁은 원룸 안에서는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는 팔을 꺾으며 위협했습니다. 서연의 몸에는 멍이 늘어갔고 눈빛은 점점 두려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지연에게조차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강민이 더 흉포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보낸 것처럼 꾸며낸 위장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강민은 오히려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불륜도 드러나고 아내도 알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차라리 끝내버리자는 끔찍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2016년 7월 7일 저녁, 강민은 전선을 가방에 숨겨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외출처럼 보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연과 함께 서연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이별을 말했고 지연은 친구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강민은 능숙하게 분위기를 제압했습니다. 지연아, 잠깐 차에서 기다려줄래? 서연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지연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강민과 서연 둘만 남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여름밤의 습기가 숨을 막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강민은 가방을 열고 전선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강민 씨, 제발 하지 마요.
그러나 강민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넌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 그의 소나귀는 이미 서연의 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목에 걸리는 순간 서연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손톱이 강민의 팔을 핥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세게 조였습니다. 숨이 막히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곧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작은 출혈이 번졌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몸부림의 기척만 남았습니다. 몇 분이 흐르자 모든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강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고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방을 정리했습니다. 전선을 가방에 넣고 문을 열어 나와 아내가 기다리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침착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출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이 흩어진 흔적도 싸움의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실 안에는 서늘이 식어버린 서연의 몸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뚜렷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는 붉고 보랏빛으로 변했고 눈에는 작은 출혈이 번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교살이다. 현장은 고요했지만 서연의 목이 남긴 흔적은 강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곧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의 흔적도 성폭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낯선 일을 집안에 들였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신뢰한 누군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인물을 의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서연의 목에 남은 끈 모양의 자국, 바로 결찰흔이었습니다. 결찰흔은 끈이나 전선으로 목이 강하게 눌렸을 때 생기는 띠 모양의 흔적을 말합니다. 교살의 흔적은 수평으로 뚜렷하게 남습니다. 얼굴은 붉게 변하고 눈에는 작은 출혈이 번집니다. 반면 자살은 중력의 영향으로 흔적이 대각선으로 기울고 넓고 얕게 퍼집니다. 서연의 흔적은 전형적인 교살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의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타살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오강민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서연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자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강민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내와 함께 친구를 만나러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서연이 헤어지자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이어질수록 강민의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이틀 뒤 그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서연이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태도는 또 달랐습니다. 재판에서 강민은 말을 바꿨습니다.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합의된 동반자살로 꾸며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선을 미리 준비한 사실, 아내의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정황, 범행 직후 태연이 돌아간 행동.
이것이 어떻게 동반자살일 수 있습니까?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 지연도 증언대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신과 분노, 그리고 친구를 잃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논고에서 외쳤습니다. 피고인은 사랑을 빙자해 여성을 소유하려 했고 끝내 그녀의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 폭력의 극단입니다.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체념과 두려움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사건 발생 1년 후 판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피고인 오강민,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은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철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가면은 벗겨지고 남은 것은 폭력과 집착으로 얼룩진 이름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이중생활, 엄마 친구와의 금지된 관계.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사회가 가진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늘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웃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 뒤의 이면을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살인이 아닙니다. 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사고와 사회적 무관심이 만든 비극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가정폭력과 통제욕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누군가의 경고와 외침이 묵살될 때 비극은 반드시 반복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범이 전하는 다크한 나이트메어,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회가 가진 그림자와 그 속에서 무너진 한 사람의 삶을 마주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 공포를 만든 무관심의 구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범이었습니다. 나이트메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